아마도 또 이렇게 제가 방송이 나오고 나면은 댓글에 안티가 많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제가 뭐 각오하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렇다면 만약에 서울이 지금 공급이 그렇게 줄고 있고 네네. 재건축 관련된 인허가를 해주고 있고 네. 뭐 무주택이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지는 상황인데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이제 금리 부분은 이 금리 부분에 대한 행진, 인상 행진 자체가 영구히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번에 물가 부분이 6.5%로 좀 상당히 많이 내려감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론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지금 안에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에서 3.5에서 3.75냐 아니면 뭐 상당 부분을 크게 두더라도 한 4% 선에서 금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좀 낙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가 지나면은 마무리 국면 혹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외신들을 많이 들어보시게 되면 미국은 금리 상단 부분이 5%면 5% 선을 도달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도 있는 가능성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위기는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와서 예를 들어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재건축이나 이런 규제 완화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만 사실 서울 도심에는 공급이 거의 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당히 시간적인 기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의 완성된 주택으로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물량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심이나 이런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도 물량이 적지 않은 편이다. 전체적인 어떤 물량 측면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나중에 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도권은 여러 가지 수급 상황에서 볼 때 물량이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의 편성에서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수도권의 경우에서도 주택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짧은 시간 내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별 호재에 따라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GTX 부분에 대한 정차역에 대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또 그 부분이 하나의 오히려 너무 그쪽에 대한 상승이 거품을 많이 이제 불러왔다 해서 하락으로 지금 급전환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수급 상황만을 본다면 저는 서울 시내의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대낮이 찾아올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조금 길게 본다면은 어떤 분들은 뭐 10년간 서울 시내에서도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는 언급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지금 향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데이터를 주로 많이 다루는 연구소들의 자료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서울의 상황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 집값은 지금 심상치 않다. 네.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 여력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많이 공급됐고 상기 신도시도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르는 부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으로 낫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 저는 이제 보게 되면요. 최근에 와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통 기획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서울시장의 굉장히 그 노력 부분들을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기간 내에 빠른 공급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노력하는 건 괜찮은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 과한 언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일기 신도시 향후에 일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적률 부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요구들이 있고 뭐 종상향 등을 통해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저 시민들 아마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뭐 350%나 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지금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신도시 쪽에 지어지는 주택들의 용적률은 대부분 200% 내외입니다. 350% 정도만 되더라도요. 여러 가지 나중에 일조권 문제라든지 동간거리 문제라든지 인프라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책 당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원체 닥쳐 있는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봐야 되는 부분까지도 놓치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서울의 경우에도 공급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쏟아부어야 된다. 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서울은 산업이면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당신 말대로 하자면은 뭐 앞으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물량과 수요의 관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공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급 주체들이 충분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분양 문제, 뭐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측도 지금 1, 2인 가구들이 지금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율 자체가 상당히 뭐 지금 50%를 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수요 층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부분은 우리 국내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네네. 이 집값 전망이 이 현재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냐, 네. 단기간에 안정돼서 이제 상승을 시작할 것이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그렇죠. 그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중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경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순환론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저는 순환론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순환 부분에 대한 주기 자체를 10년을 이야기하시는 분, 5년을 이야기하시는 분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주기론 부분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단순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시장 형태의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 주체 혹은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이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많았지 않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자생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든 수요든 사실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에 준 충격파 2022년도에 9월달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은 M2 즉 광의의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3,700조가 넘는 돈이 시중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의 위기 상태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에는 어느 정도 환율 부분이 지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가 예전보다는 다르게 이미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성도 좀 갖고 있고 또 탄탄한 외환 보유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4천억 불이 넘죠. 4,500억 불 정도 지금의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파가 저는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대출이나 금융 환경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우리가 소식들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반기 부분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2024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행사가 있죠.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삶을 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을 아마 방안들을 생각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혈안이 되고 있는 이 민생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2030 세대를 아까 우리가 연끌족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연끌족들은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 본인들은 이념적인 진영과는 상관없이 내 삶이 보다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관심 그 실리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하반기부터라도 당장의 시장에 대한 반등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정부나 또 시장 내에서도 심리적 안정, 즉 극도의 불안함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분 중에 가장 빨리 약간 안정세를 찾아간다고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이렇게 제가 방송이 나오고 나면은 댓글에 안티가 많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수 있죠. 그걸 제가 뭐 각오하고 제가 이는 제 생각이 그렇죠. 제 판단이기 예. 때문에 제가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일산 대책이 결국에는 여소야대 전국을 깨트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입법이 필요 없는 그런 대책들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승리했을 때 그 어떤 입법 통해서 바꿔서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네. 것들? 그 부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OECD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전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향후에 여대 야소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세금 관련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최근에 되고 종부세 개편 논의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다양한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종부세 부담을 많이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영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본질적으로 저는 손질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부분에 대한 존폐 여부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부세가 사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세율 자체가 2배로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걸 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양도세 부분에 대한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도 저는 그 제도 자체도 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 그 최근에 있어서 주택 가격의 하락도 문제지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거래를 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너무나 지금 이 세율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와 함께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왜 존속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많이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판단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질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뭐 개발 위주로 된다든지 너무 또 환경 보호 위주로 된다든지 이런 쪽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법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과제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도 총선 과정에서는 많은 요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성규 소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를 보는 그 불인이 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뭐 충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하나 해주시죠. 예, 이번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또 단기간 내에 제가 뭐 우리 국내 금리도 급등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또 대출 의존도가 있는 많은 불인이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연끌족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확인하시면은 그때 시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닥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항상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보면요. 매일매일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수급 부분에 대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하나의 내 집 마련에 사실은 좋은 기회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시장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면서 시장을 잘 관찰하신다면은 좋은 선택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시장주의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같이 토론을 해보니까 저도 약간 생각지 못했던 것들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